여러분 안녕하세요. 뇌가 즐거워지는 지적 유희 전국민 지식력 향상 프로젝트 모든 건 연구소 올랩의 이영주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호기심을 좀 충분하게 충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봐야 될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네 분의 지식 탐구자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대전대 김갑둔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백제에 정말 관심이 남다른 분이신데요. 국립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의 이병호 관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관장님은요, 내가 사랑한 백제라는 책을 또 얼마 전에 출간하셨다고 들었는데 백제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인지 궁금해요. 네, 사실 내가 사랑한 백제 하니까 주변에서 백제 너만 사랑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사실 백제 하면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멸망했다는 어떤 부정적인 맞아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문헌 사료도 부족하고 유물도 사실 상대적으로 적게 출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단편적인 자료들 속에서 어떤 백제 사람들이 이루었던 예술적 성취나 그다음에 사람들을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서 네. 거기에 아무래도 좀 제가 매력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관장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의 지난 역사를 정말 지키는 고마운 분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공주대 문화재보존학과의 서정석 교수님 함께하고 계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화재보존학과라면 우리 유물을 또 발굴하고 보존하는 작업들을 하실 텐데 좀 어렵지는 않으세요? 예, 뭐 어렵다기보다는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아프고 다치고 그러면 병원을 가듯이 문화재도 만들어지고 500년, 1000년이 지나다 보면 금도 가고 깨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문화재, 손상된 문화재를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이제 복원해놓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그런 문화재 의사를 만드는 학과가 저희 문화재보존과학과고 그런 점에서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화재 의사시군요. 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호기심 사냥꾼 박찬규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궁금증을 가지고 함께하겠습니다. 호기심 사냥꾼 박찬규입니다. 네. 자, 오늘도 이 네 분과 함께 정말 재미있는 탐구를 떠날 텐데요. 오늘의 주제가 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무령왕릉입니다. 이 무령왕릉의 발굴로 인해서 정말 백제사 연구에 큰 발전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무령왕릉의 발굴로 인해서 정말 백제의 진면목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무령왕릉의 발굴은 그동안 삼국상이나 삼국유사에 단편적으로 백제에 관한 기록이 있고 네. 또 중국 그 역사책에도 뭐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소략한 편이었죠. 근데 무령왕릉이 발굴되면서 그동안 몰랐던 백제인들의 의식이라든가 네. 또는 뭐 장례 풍속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고 또 획기적인 발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 관장님, 이 무령왕릉이 굉장히 우연하게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1971년에 굉장히 이 충청도 지역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유일하게 한반도에 남아있던 전축분, 벽돌 무덤이 송산리 6호분이라는 무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자꾸 그 내부에 사신도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벽화에 자꾸 습기가 차고 물이 차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배수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배수로 공사가 항상 문제입니다. 배수로 공사 중에서 우연한 발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배수로를 공사하다가 우연히 네. 못이 걸린 거예요. 이제 그게 빌미가 되어서 무령왕릉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네. 근데요,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요, 입구에 벽돌로 막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벽돌을 딱 뚫고 지나가니까 막 뭐라 그럴까요? 수증기가 확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예전부터 남의 무덤 함부로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네. 그게 1500년 만에 갑자기 외부의 손길이 들어오니까 네. 무덤 함부로 파면 안 되거든요. 예전에도
그 내 다리 내놔 하던 것도 그 무덤을 파서 벌어진 일인데, 자, 그런 그 무덤 주인이 화나서 그런 게 아닐까요? 일종의 뭐 저주 막 이런 거요. 파라오의 저주 같은. 아, 정말이에요, 서 교수님. 아, 글쎄요. 뭐 무덤을 그렇게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 뭐 1400여 년 동안 잠들어 계시던 무령왕릉을 그렇게 했으니 그럴 법도 한데, 근데 사실 무령왕이라는 분이 상당히 그 인품이 너그러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뭐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화를 내신 분은 아니에요. 잘 아시나 봐요. 네. 그거 뭐 이렇게 기록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그 고구려 무덤하고 신라 무덤은 지상에다 만드는데, 백제 무덤은 땅을 깊이 파고 지하에다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무령왕릉이 발견되던 7월 같은 경우 바깥에는 덥죠. 무덤 안에는 어떨까요? 서늘하겠죠. 서늘합니다. 그래서 무덤의 그 입구를 열었을 때 안에 있는 찬 공기랑 밖에 있는 더운 공기가 딱 만나니까 수증기 같은 게 딱 나가죠. 우리가 그 여름철에 자동차 에어컨을 갑자기 세게 틀면 수증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네. 그런 거랑 같은 현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랬군요.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 당시에 발굴하던 사람들은 상당히 놀랐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 실제로 보고 발굴하던 사람은 오히려 정신이 없어서 못 봤을 수가 있고, 주변에서 구경하던 구경꾼들이 무령왕 영혼이 나가신다. 맞아. 이렇게 해서 괜히 또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지나서 묘지석이 있잖아요. 거기에 적힌 내용을 보고 정말 흥분의 도가니였다면서요. 네. 근데 그 묘지석이야말로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요. 이 묘지석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는 그 자체가 삼국사기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삼국사기 기록이 아주 정확하다 하는 것을 또 알고 있고, 그러네요. 알게 됐고, 또 거기에 이제 장례 풍속 같은 것도 며칠 만에 장사를 하고 또 어느 날 또 그 묘에 묻는가 이런 것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예.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삼국시대 왕릉 중에서 이렇게 이 무덤이 내 거야라고 표시가 된 게 거의 무령왕릉이 유일하지 않나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사실 고구려의 수도였던 중국 지안이나 평양, 거기는 이제 수천 기의 고분이 남아 있고요. 신라의 경우에도 경주 시내 중심부에 굉장히 큰 돌무지 덧날 무덤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고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무덤 주인공이 누구고 언제 어떤 경위로 묻혔다라는 내용을 기록한 것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광개토항 능비가 있습니다. 근데 광개토항 능비가 있지만 과연 이것이 바로 가까이에 있는 장군총이냐 아니면 태왕릉이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학계에서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경주 시내에서 가장 큰 무덤인 황남대총이라는 무덤이 있는데, 이 무덤이 신라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것이 내무랑이냐 아니면 눌지왕이냐 아직도 학계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무령왕릉 발굴을 불과 12시간 만에 끝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해요? 너무 구경꾼들이 많이 오고 기자분들이 막 와서 뭐 어떤 분은 또 숟가락을 밟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이런 그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빨리 발굴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빨리 발굴을 했는데 그것이 일생일대 실수였다 이렇게 김원영 박사님도 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같이 이런 중요한 유물 유적을 발견한다면 서 교수님 어떠세요? 굉장히 그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겠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 저 왕릉이 발견이 됐다고 한다면 조사에 걸리는 시간 같은 것들은 뭐 이렇게 산술적으로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조사를 아마 했을 겁니다. 이 무령왕릉 발굴하고 이제 흔히 비교하는 게 일본에 있는 후지노키 고분입니다. 후지노키 고분은 무령왕릉이 조사되고 나서 14년이 지난 85년에 조사가 되기는 됐습니다만 발견에서부터 관뚜껑이 열리기까지 무려 3년 2개월 세상에. 이 걸렸죠. 예, 관뚜껑 열기까지요? 발굴이라는 것은 사실 무덤 안에 있는 유물을 꺼내는 게 아니고 네. 그 유물과 유물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가면서 꺼내야 이 유물이 뭐고 왜 집어넣고 어떤 용도로 넣는지를 찾아내고 네. 그거를 위해서 발굴을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하나를 다 확인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는 좀 뭐 안타까운 면이 있죠. 네. 대부분의 이제 일반인들은 유물의 가치, 이게 얼마짜리에 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관심을 갖지만 네. 사실 손바닥만한 파편 하나가 어떤 해당 유적의 명칭이나 시대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공주 수촌리의 경우에 4, 5분과 5, 5분에서 5cm 정도 되는 작은 대롱옥이 발견됐어요. 네. 근데 그 두 개가 부러진 채 각각 따로따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두 개가 탁 부합하는. 그렇군요. 근데 이것을 그래서 나중에 추정해 보건데 부부가 아마 나눠 가졌던 거 아닌가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증표 이런 그렇습니다. 걸로. 아우, 이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모르는 거라고 하더라도 파편도 굉장히 소중하고 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서정석 교수님도 직접 유물 발굴에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 무덤 같은 것도 발굴을 직접 하시고. 예, 무덤도 하고 산성도 하고 주거지도 하고 그 가마토도 하고 여러 다양한 것들을 뭐 조사하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고고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다양한 유적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무덤 같은 경우는 발굴할 때 좀 으스스하다거나 무섭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근데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예,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그런 것을 이제 느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제 고분은 지하로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진 촬영하러도 들어가야 되고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이제 혼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무덤 속에 이제 지하에 이제 혼자 들어가죠. 압력이 대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통은 뭐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네.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갑자기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에피소드인데 점심 때 이제 점심 먹으러 갑니다. 12시에 되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가죠.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걸 모르고 위에 있는 사람들 딱 가는 거죠. 네. 안에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조용한 걸 느껴요. 와, 내가 무덤 안에 있구나. 그럼 그 소리를 들려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냥 네. 걸어 나오면 되는데 걸어 나와지지를 않아요. 뭐 그런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발굴하고 나서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던가 담이 온다던가 목에 막 두통이 생기고 이런 거는 없어요. 파라오의 저주 같은. 그건 저주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안에서 긴장했기 때문에 네.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뭐 제 주변에 그렇게까지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공포 체험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게요. 이 무령왕릉이 아무의 손도 타지 않은 그런 천여분이라는 사실인데 일제시대 때 정말 얼마나 많은 유물들이 도굴이 됐습니까? 사실 우리는 전통 관습상 잘 아시는 것처럼 땅을 파다가 다른 사람의 무덤을 건드리고 거기서 유물이 나와도 안 가져와요. 그거 하면 벌 받는다 그래서 네. 그건 돌아가신 그분 거다 해서 거기다 다 넣어드리고 무덤만 만들고 오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게 이제 돈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굴이라는 잘못된 풍습이 이제 생겨났는데 일제강점기 때 우리 공주만 하더라도 공주 주변에 조사했던 분의 증언에 의하면 1000여 기의 고분이 파헤쳐져 있어서 그걸 조사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이름이 하나 있잖아요. 가루베 지온이라고. 네, 가루베 지온이라는 사람은 이제 당시 공주 보통 학교의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어 선생님이었죠. 1927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그곳에서 교편을 잡고 있으면서 직접 자기가 발굴이라는 명분으로 도굴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방금 서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도굴했던 무덤의 수가 1000여 기를 헤아린다. 근데 이 사람이 약간의 어떤 또 공명심이 있었고 명예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약 150여 기를 고고학 잡지라고 해서 일본에서 당시 제일 유수한 고고학 전문 잡지에 네. 연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유물은 자기가 따로 취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런 쇼를 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 사람의 어떤 도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앞서 말했던 송산리 6호분입니다. 송산리 6호분의 경우에는 무령왕릉과 동일하게 벽돌 무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혼자 개인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유물을 꺼냈는지도 알 수 없고 하지만 바닥까지 깨끗이 빗자루로 쓸어 넣은 다음에 조선청독부 박물관에 이곳에 벽돌 무덤이 있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발굴을 전담하고 책임지고 있던 조선청독부 박물관 관원들이 내려와서 보니까 네. 기가 차는 거죠.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총독부 박물관에 내려갔던 아르미치 교이치라는 사람이 나중에 회고록을 씁니다. 네. 이것은 도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고를 했던 것이다라고 스스로도 비판하는 일본인 스스로도 비판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네. 유물 정말 많이 가져갔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떤 유물들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그 중에 일부를 또 해방 이후에 자기가 또 책을 냅니다. 백제의 유적 네. 혹은 백제 미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진 일부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편적이지만 그가 어떤 유물을 발굴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사실은 그가 직접 여기서 팠던 유물 중에 대부분이 지금 현재 이제 도쿄 박물관에 기증되어 있는 오쿠라 콜렉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구에서 이 골동품상을 전문으로 취급했었는데 네. 트럭으로 이곳에다 그냥 유물을 실어 가서 바쳤다, 팔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유물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는지 알 수 있는데 혹시요 이렇게 좀 일부 돌려받은 유물은 없나요? 있습니다. 아 있어요. 있는데 이제 가루베의 유족들이 네. 가루베가 이제 돌아가서 나중에 교수도 하고 또 이쪽 문화재 관련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유족들이 공주박물관에 자기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물이다라고 해서 네. 기증을 했는데 네. 내점이었어요. 참 내점. 뭐라고 말을 해야 연화문 되지? 수막세 내점이에요. 수막세 내점. 네, 그래서 과연 공주박물관에서는 이것을 받아야 하느냐. 왜냐하면 이게 마치 면죄부처럼 보여지기 기분이 때문에. 나쁘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그래서 가루베 유족들이 공주박물관에 네. 네 점의 유물을 기증한 게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청기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했는데 왜 무령왕릉은 가루베가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러게요. 백제는 지하에다 깊이 무덤을 만들기 때문에 봉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무령왕릉만 유일하게 이렇게 봉분이 좀 살짝 보였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판단하길 내가 그렇게 많은 고분을 조사했는데 저런 고분이 없었다. 그러니까 저건 무덤이 고분이 아니다. 아니다. 별 것도 없다. 그렇군요. 그래서 안 팠답니다. 봤어요, 본인도. 논문에다 기록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안 본 거죠. 그래서 네. 명당에다 백제 사람들은 무덤을 만들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무덤 북쪽에다 저 조사를 만들어 놓고 그 남쪽에다 만드는 과정에서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조사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네, 네. 조사를 안 한 거죠. 천만 다행인데 정말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좀 후회를 많이 했을 것 같네요. 가루베 입장에서는. 근데 자, 이 묘지석에 보면 묘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무령왕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무덤 안으로 딱 들어갔더니 왕의 관뿐 아니라 왕비의 관까지 있어서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예. 523년하고 526년. 그래서 3년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무령왕이 돌아가신 후에 무덤을 이렇게 조성을 했다가 그 다음에 왕비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또 합장을 이렇게 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장례 그 절차까지도 이렇게 네. 세세하게 그렇죠. 나와 있는 거군요. 자, 이렇게 뭐 발굴 이야기만 들어도 흥미진진한데요. 호기심 사냥꾼 두 분이 그 1500년 전에 무령 왕릉으로 다녀왔거든요. 그곳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궁금한 것은 못 참는 한국 아재. 미국 아재. 궁금아재가 송산리의 고봉군을 왔습니다. 야, 예. 마이클 뒤에 쫙 펼쳐져 있는 이 푸른 초원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전부 무덤이에요. 무덤이요? 무덤. 브레이브? 마이클은 처음 온 거예요. 처음 보는 무덤. 세계유산 되고 나서 확실히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생각보다 크다. 궁금아재. 궁금하지? 궁금아재. 왜 무덤이 여기 있을까 궁금아재. 오. 야. 펌프가 몇 개 있는데 어. 무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한 개요? 두 개요? 세 개요? 근데 사실 예전에는 네. 동네 꼬마들 와가지고 저기서 막 눈썰매 타고 이렇게 했대요. 여기서요? 썰매 타고 위에서 경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좀 안 좋은 짓인데? 몰랐으니까. 아직 안에 뭐가 있는지 몰랐으니까. 지금은 안 했을 거예요. 지금은 못하죠, 저기. 절대 못하죠. 그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문화유산인데. 이거요? 그럼 유네스코니까. 유네스코 여기 세계 문화유산. 관리가 지금처럼 안 될 때는 그 안에 들어가서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는데 넷이 모여 앉아갖고 이거 동양화 했다가 놀이. 공간이 딱 맞대요. 그게. 감사합니다. 더울 때는 서늘하고 그늘도 지고. 남들도 보이지도 않고 외들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네. 동네 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말씀도 하시고 화장실 가려면 돌아 앉아서 거기 비티겠다 대고 그것도 뭐 하고 근데 이거는 음. 인터넷의 사진으로 볼 때는 차가 보이는데 솔직히 여기 일로 왔으니까 어. 되게 커 보이는데? 커 보인다고요? 커 보인다고요. 무덤이 문이 있네요? 아, 그러니까 기억난다. 예전에 수학여행 오면 여기 안에 들어갔다니까 여기를. 들어갔어 형이? 예전에는 와가지고 여기 적혀있네 여기. 아, 오. 1997년 이후로는 벽돌이 너무 많이 깨져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 할 수 없이 폐쇄를 하고 그 앞에 그래서 모형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중학교 때 처음으로 공주에 갔어요. 수학여행 때 갔는데 저 기어서 무령왕릉에 들어간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근데 그게 꿈에 나와요. 왜 무덤을 또 이렇게 방을 만들어 놓은 것도 신기하네. 그래요? 그죠?
이 우리나라만의 보물이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아우 씨. 아야, 형, 가자. 안 돼. 가자. 거기 들어가면 귀신 나와, 귀신. 이제 합장을 하기 위해서 방을 만들어 놓는 거죠. 합장을 하려면 이 공간이 넓어야 되고 그럼 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국시대 때 무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합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무덤이 저 굴식 돌방 무덤이고 그래서 삼국의 무덤들은 나중에 굴식 돌방 무덤으로 이제 통일이 돼서 통일신라 고려시대 때까지 이제 해서 가게 됩니다. 아, 여기가 무령왕릉이네, 여기가. 오. 그럼 여기는 무령왕릉이고 네. 다른 거는 나는 그거 궁금한데 왜 숫자로 서 있나? 그 다른 왕릉에서 노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숫자로 하는 것인가 생각했는데 근데 이거 못 들어가죠, 여기도. 여기는 아까 똑같아요. 공개가 됐을 때 예. 얼마나 놀랐으니까 또 하늘에서도 비가 내렸던 거 아니야. 근데 또 보고 오면 누구냐? 누가 왔냐? 나야 마이클 궁금하지? 누가? 보고가 깜짝이야. 직접 가서 보니까 진짜 그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못 찾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사이에 있어서. 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이제 복원이 네.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건 거예요. 원래의 모습하고도 다르고 80년대 사진도 있거든. 80년대 모습하고 다르고 지금 모습하고 다르고 80년대의 모습도 원래 발견될 당시 모습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저것도 이것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말씀하실 거잖아요. 이게 봉분이 과도하게 크게 올라지다 보니까 네. 이게 세 개가 연접돼 있고 더 황당한 것은 이제 29호분이라고 6호분 옆에 또 다른 고분이 원래 있어요. 근데 이게 6호분을 과도하게 크게 하다 보니까 그 안으로 들어갔어. 이거 나가도 되나 모르겠네. 아니, 그 문제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무령왕릉도 저렇게 크게 하다 보니까 벽돌이 깨지는 거죠. 그분들이 다 이게 맞게 다 해놓은 걸 네. 우리가 괜히 이렇게 인위적으로 바꾼 인위적으로 거네요. 크게 해놓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신라의 무덤이 상대적으로 크고 높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따라한 거기에 거예요, 대해서 그러면? 약간 백제에 있는 공주나 부여 사람들이 자존심의 문제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크게 해야 된다. 네, 네. 그래도 왕의 무덤인데 이 정도는 봉분을 만들어줘야지 이런 게 있어서. 아직 모형관에 가면 실물과 같은 안에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 다 있는 거 다 꺼내서 거기다 넣었다는. 모형관을 가면 모형전 시간. 내가 마이클 무령왕릉 안에 보여준다고 했잖아. 예. 여기. 아 여기 봐봐. 5분 안에가 이렇게 생겼다고. 재현해 놓은 거지. 여기 저기가 축조 과정이네. 저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부장품 주변에 들어가는 것들 뭐 이런 것들 해서 무덤털을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럼 일단 어. 그 나무를 넣어서. 축조 과정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 전에는 돌을 이용해서 무덤을 만드는데 이제 이 문영왕릉과 송산리 6호분이 처음으로 벽돌을 이용해서 야 이게 그때 발굴 당시의 모습이구나. 이건 진짜일까요? 가짜지 모형전 시간이니까. 그리고 앞에 그릇들도 있고. 오, 제가 좋아하는 동전. 동전. 우리 아까 봤던 거 그거. 그 곰. 고마 돼지. 아니면 사슴. 아니야. 이 앞에 저거. 숟가락. 금수저. 아유. 예. 흑수저. 금수저. 왕인데 무령왕인데 금수저. 금수저. 근데 숟가락 젓가락이라는 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쇠젓가락이잖아요, 그것도. 일본이나 중국도 젓가락을 쓰지만 대나무나 나무로 써요. 근데 한반도만 쇠젓가락을 쓰잖아요. 가장 오래된 사례예요. 그렇군요. 한국에서 만든 동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동전은 중국에서 만든 다음에 백제로 갖고 오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있는 그 중국 동전. 네. 근데 또 이게 앞에 무덤 앞에 보면 이 동전을 놔두는 게 아마 요즘에도 이 노잣돈을 장례할 때 얹어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아닐까? 그래요? 뭐 들어가실 때 하는 나라에서 돈 써야 되는데. 야, 되게 어지럽혀져 있다. 그죠? 저거는 뭐지? 저 두 신발. 저 신발은 알겠고 나머지 장신구 저건 칼인가? 칼. 그죠? 저 가운데 있는. 검. 나머지 잘 모르겠다. 장신구들도. 얘는 뭐요? 뭐지? 그 찜질방에 보면 그 목침 있는데 그건가? 그랬어.
이 다 어지럽혀져 있고 또 1500년 동안 안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잘 뭐가 뭔지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여기가 이제 실제 무령왕의 무덤이네 여기가. 오. 자 머리 조심, 머리 조심. 자 머리 조심. 줘봐. 오. 아, 생각보다 넓다. 올라가도 되네? 오, 생각보다 넓어. 오. 네, 이거는 모델이죠. 모형. 그렇지, 모형. 근데 실제 이렇게 컸나요? 이 벽돌이 전부 다 하나하나의 문양들이 다 있으니까. 네. 와, 이게 백제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이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문양을 다 집어넣어서 이 정성이 대단하더라고요. 연꽃 무늬도 있고 그다음에 오수전 무늬도 있고요. 네. 저 벽돌을 제작하고 그리고 벽돌 무덤을 제작하는 것이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중국 남조에서 실제 기술자가 건너와서 가르쳐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이렇게 전등, 다 이렇게 됐으니까 저렇게. 그거는 불 같이 생기는 불 뭐예요? 누워볼까? 누워볼까? 자, 무덤 안에. 자, 요렇게 누워 있었던 거 아니야? 괜찮네. 위에서 보니까 또 다르네. 크고, 지금 이것도 그냥 직각으로 쌓는 게 아니라 돔 형태로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그러니까요. 요것도 이유가 있겠지? 그치? 우셨네요. 누워봤는데 위에가 돔으로 쫙 돼 있어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안정적인 그런 느낌. 아치식이 원래 과학적으로 가장 안정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리 같은 것들도 다 저렇게 아치로 하고. 근데 머리를 반대로 했지요. 그렇죠. 네, 지금 역시 뭘 알아야 돼. 입구 쪽으로 머리를 네. 내는 거구나. 예. 이게 백제 무령왕 흉상. 진짜 잘생겼네. 저도 이제, 이렇게 멋지는 수염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클도 수염 많은데. 수염 생겼으면 이렇게 수염이 다 있다고 해서 멋진 게 아니고 얼굴 가렴 다 가리해서 이거 진짜 멋진데 끝까지. 그때 무령왕의 모습은 또 어떻게 이렇게 재현을 했을까? 그때 뭐 근거가 있는 건가 이것도? 그죠? 신기하네. 무령왕은 상수의 기록에 의하면 키가 8척이고 8척이면 어느 정도예요? 2m 40 아니? 그럼 야오밍보다 예. 백제 당시에는 23cm 정도의 자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8척이라고 하면 180, 한 5, 6 와, 정도. 크셨네요. 조금 더 하면 7, 8 정도. 이 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 무령왕릉에서 관이 나왔는데 그 관의 그 안에를 딱 재보니까 232cm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큰 키죠. 그래서 이제 기록에 남았었고 또 이제 얼굴이 이제 그림처럼 아름답고 성품이 또 인자하시고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마치 우리 그 안경 벗은 우리 김갑동 교수님 교수님의 모습으로. 항상 하시면 또 이제 이목이 아름다워 이렇게 나오죠. 그 그렇군요. 눈썹 밑자에다가 눈목자, 네. 눈썹하고 눈 쪽이 아름다웠다고 나와 있는데 네. 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름다우세요. 저 앞에 있네. 돼지공. 진짜 건가 이게? 아닌가? 이게 진짜 건가? 진품이 오 진짜네? 국보. 국보 162호. 근데 아직도 빨간 입술이 있는데 페인트로. 이게 아까 마이크라고 곰인지 아니 뭐 돼지인지 했잖아요. 네. 상상의 동물이네요. 상상의 동물. 진짜 뭐 존재하는 동물은 아니고 상상의 동물. 와, 이게 가디언이에요, 가디언. 국보네 이게. 안에 무덤이 처음에 이제 엽전 있고 옆전 말고 우수전. 오수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상상의 동물 있고 여기 이제 여기 제사상 그렇겠지? 쌀밥 탁 있고 그다음 옆에 소주 한 잔도 하고 거기 있고 옆에 또 뭐 잡채들도 있고 잡채 옆에 막걸리도 있고 산적도 있고 와인도 있고. 와인은 없지. 야, 이 장신구들 봐봐 이거. 이게 목걸이 실제로. 저거는 귀걸이. 이 진짜 거 이거. 실제로 이거서. 이것도 국보네 이것도. 지금 안에 하나 얼마나 섬세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거. 금으로. 이건 금 가게로 몰라요. 지금 봐도 멋있어요. 너무 예뻐요. 목걸이하고 저 귀걸이는 지금 봐도 탐낼 만한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모던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게 백제 사람들 혹은 백제 문화를 가진 어떤 가장 매력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야. 큰데? 신발이 왜 이렇게 크지? 왜? 어? 왜 이렇게 커? 그러니까 직접 뭐 신고 했던 건 아닐 테고, 그죠? 그러니까 왕은 겨울에 등산했을 때 쓰는 신발입니다. 겨울에 등산할 때 그랬을 수도 있고, 이 신발을 신고 이제 저승을 가는 거니까 네. 저승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그 가시밭길도 있고 또 거기도 눈도 얼음도 있고, 있고, 그런 우리 영화에서 봤잖아요. 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했을 때. 그러니까 아이젠이 필요합니다. 맞아. 그때 해서 또 험난한 저승길을 갈 때 아이젠을. 이거 뭘로 만들어요? 동으로 만들어요? 제가 신고 다녔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신발이 나오는데 이제 신라 사람들은 그걸 안 신겨요. 근데 백제 사람들은 시신에 신겨서 나와요. 예. 그런 차이가 있는데 신기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의 크기가 필요했을 거다 이런 말씀이죠. 신라에서 만든 신발은 스파이크가 없어요. 근데 백제 쪽에서 나오는 건 저렇게 스파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네. 고구려 거도 물론 있고요. 이거는 유리인데요? 색? 유리? 유리 구슬. 그때 1500년 전에 유리 있었나요? 그러니까 백제 시대 때 유리가 있었나? 유리 만든 방법은 그 모래를 진짜 뜨겁게 만들어서 유리로 만든 거잖아요. 1500년 전에 이런 일을 어떻게 했을까? 다른 나라에서 갖고 온 거나 아니면 1500년 전에 만든 유리인가 좀 궁금한데. 와, 나 안에 둘러보니까 진짜 너무 많아요. 대단하네, 신기하고. 그리고 이거는 다 그 무덤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둘러봤던 거 전부 다 그 무령왕릉 안에서 나온 유물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 그 사람을 무덤을 찾은 사람이 진짜 난리 났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무령왕릉에서 정말 많은 유물들이 발굴돼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무령왕릉 그 지성묘 위에 보면은 한 그룹에 돈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예요? 사실은 저 오수전을 네. 동전이라고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건 쇠로 만든 철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6세기 전반에 이 동이 귀해져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동으로 돈을 만드는 대신 아주 일시적으로 쇠로 돈을 만듭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주 짧은 기간인데 바로 그 유물이 철제 오수전인데 무령왕릉에 철제 오수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의 무덤이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그 돈을 들여야 됐었나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었어요. 이게 이제 무덤신에 대해서 이 토지를 관장하는 무덤신에게 어떤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토지를 샀다라는 증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당시의 매장 의례, 어떤 당시 사람들의 도교적인 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네. 이제 이렇게 흔히 이해를 합니다. 네. 자, 무덤 안에서 정말 백제 그 전성기 시대의 온갖 화려한 유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박찬규 씨? 그러니까 무령왕의 유물이 제가 직접 가보니까 50점 정도? 그리고 왕비는 좀 더 많겠죠. 액세서리들이 이렇게 더 있으니까. 네. 그러면 한 1.5배에서 한 80점 정도? 한 130점? 130점. 네. 무려요 108종 4,600여 점이나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가운데 또 국보로 지정된 것이요 12종, 17점에 해당이 되는데 글쎄요 너무 아름다운 유물들이 많아서 이게 최고다 이렇게 꼽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 지식 탐구자님들은 좀 다르실 것 같아요. 한 가지씩 좀 꼽아볼까요? 무령왕릉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지석인데 네. 그 지석이 없다면 아마 이게 중국 사람 무덤이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석에 보면 그 맨 처음에 나오는 명문 중에 영동대장군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영동대장군이라는 그 직함이랄까 뭐 관직이랄까 그거를 무령왕이 가장 선호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제일 먼저 그 나오는 걸로 봐서 그 무령왕릉 안에서 나온 유물 중에서 영동대장군임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유물이 뭐가 있을까? 그건 환도대tuk 아닌가. 그래서 뭐 거기에 순화져 있는 금속 그 세공 기술도 뭐 훌륭합니다만 네. 그 지석과 잘 어울리는 것이 그건 같아서 저는 환도대도를 꼽고 싶습니다. 그 대도는 무령왕이 직접 썼던 건가요? 아니면 사후에 만들어진 건가요? 그것도 이제 학계에서 뭐 여러 견해가 논란이 있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냐, 메이드 인 백제냐. 백제냐.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6세기 전반 초반에 백제에서 그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존에는 너무 뛰어나고 잘 만들었기 때문에 메이드 인 차이나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특히 일본 쪽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설의 약점은 중국에선 정작 이런 유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영왕릉보다 앞단계의 무덤들에서 비슷한 형태를 가진 환두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당시의 백제 기술이 그만큼 네. 성취를 이루었던 구체적인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우리 관장님 미루셨는데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네, 저는 다 덧없는 건가요? 뭐 그중에 역시 저는 동탁은잔으로 알려진 것을 꼽고 싶어요. 왜냐하면 말이 어려워요. 동탁은잔 하는데 사실은 잔과 잔 받침이에요. 그러니까 은잔이 있고 그것을 받침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 사실은 이 유물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잔에 새겨진 문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려하게 새겨져 있는 8엽의 연화문 수막새, 그리고 그 아래쪽에 어떤 신들이 사는 신상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상상의 동물들이 이제 거기를 걷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인면수조도 사실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인면수조하면 보통 고구려 고분벽화를 떠올리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나온 도안들이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나오고 사실은 그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부여의 능산리에서 발견된 향로에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것은 당시의 어떤 고구려와 백제 문화의 교류, 그리고 웅진기 문화가 사비 시기로 그렇게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동탁은잔을 꼽고 싶습니다. 근데 무령왕릉이 이렇게 다른 데하고 달리 지하 깊숙이 무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보통 이제 백제의 웅진기의 그 묘제는 굴식 돌방 무덤, 또 뭐 한자로 하면은 뭐 횡열식 석실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사책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굴처럼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돌로 만든 방이 있는 그런 무덤 양식인데 그 보통 신라의 무덤은 이른바 적성목곽분, 또 뭐 한글로 하면은 네. 돌무지 덧널 무덤 이렇게 좀 저는 이름도 좀 한자 어려워요. 용어가 좀 익숙해가지고 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그 나무로 만든 저 곽을 짜고 거기다 시신을 놓고 그다음에 돌을 자갈돌 같은 것을 이렇게 그 덮어서 쌓고 네. 그리고 그 위에다 흙을 덮는 그런 양식이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도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그 금관을 비롯한 유물이 많이 거기서 이제 네. 나온 것은 그러한 때문이고 고구려 무덤은 보통 이제 적석총이라고 그래서 돌무지 무덤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그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네. 이렇게 그 했고 이제 뭐 나중에 가면 이제 돌을 이제 벽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쌓는 그런 형식으로서 뭐 장군총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저 전축분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것으로서 일반 신라 무덤이라든가 고구려 무덤이라든가 또는 일반적인 백제 무덤하고도 상당히 네. 다른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두 호기심 사냥꾼이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호기심 보따리를 하나하나 불러볼까요? 네. 먼저 그 금 장신구들이 상당히 섬세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종이로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겠던데 어떤 기술을 사용한 거죠? 사실은 우리들은 금은 녹이 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하지만 무덤 속에서 1500년 지났는데 금이 슬지 않은 금을 봤을 때 진짜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네. 그런 게 있는데 깨물어 볼 수도 없고. 예. 백제 사람들은 특히 문영왕릉에서 나온 이 금 제품들은 크게 이제 누금 기법 혹은 투조 기법이라는 것들이 사용됐어요. 누금 기법이라는 거 하는 건 뭐냐면 금을 가늘게 이렇게 실처럼 만든 다음에 혹은 알갱이처럼 만든 다음에 그걸 붙여서 문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누금 기법이라고 이런 게 이제 귀걸이나 이런데 팔찌나 이런데 이제 들어있는 거고 네. 투조 기법 같은 경우에는 관식 왕과 왕비의 관식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큰 뭐 연꽃무늬나 당초무늬를 그릴 때 뚫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투조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용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따라하기 어려운 기법들 아니에요? 굉장히 정교한 거죠. 그렇죠. 자, 마이크를 또 어떤 질문을 하실지 궁금한데요?
전지적 마이클 시점에서 네. 궁금한 것들 지금부터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자, 넘버 원. 우리가 그 무덤에 들어갔을 때 거기 유물이 다 막 깨가지고 바닥에 있었잖아요. 왜 이랬을까? 왜냐면은 그 무덤이 닫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들어가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문을 열었는데 이미 바닥에 떨어져서 왜 이랬을까? 예리하신 것 같아요. 외국인이 금방 딱 보고 저걸 저렇게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제의 무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하에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가요. 물이 스며들어서요. 예. 백제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무덤 안에다가 배수로를 만듭니다. 네. 물론 그 배수라는 게 확 한꺼번에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라 조금 잦아드는 정도죠. 그러니까 이제 물이 일정 기간 동안 무덤 바닥에 고여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고여 있을 때 관재 같은 거, 목관을 만들었던 그 나무 같은 건 뜨니까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입구에도 걸리고 저 뒤쪽에도 걸리고. 그래서 관이 이렇게 부서진 모습으로 보이는 거군요. 그래서 거죠. 금도 세공을 잘했지만 앞에 얘기 나왔던 진묘수, 이건 또 돌이잖아요. 이거는 더 깎아서 만들기가 어렵지 않았을까요? 진묘수라는 것도 중국에 이제 있는 장례 풍습 중에 하나인데, 무덤에 넣는 건 그걸 우리 백제에 맞게 돌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재미난 건 무덤을 지키기 때문에 좀 근엄한 얼굴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입을 좀 해 벌리고 꼭 저처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럼 약간 입술이 약간 빨갛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좀 무덤을 지키는 그런 긴박한 순간에도 그 여유 같은 걸 느낄 수 있었던 백제 사람들의 그런 여유랄까 해악이랄까 그런 걸 좀 볼 수 있어서,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넘버 투. 이렇게 큰 무덤을 만드는데 그 만든 기간이 얼마나였을까? 그렇죠. 아마 그 왕이 좀 나이 많아졌으니까 좀 이미 만들자 그렇게 생각했나? 지금 좀 궁금한데. 이 무덤을 살아생전에, 왕이 살아생전에 만드셨는지 돌아가신 후에는 좀 너무 오래 걸렸을 것 같긴 한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러니까 지석을 보면 523년에 돌아가신 무령왕이 27개월 후에 매장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527개월 후에 무덤에 입구 폐쇄석이 닫혔었던 것이냐 아니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입구 폐쇄석 중에서 명문이 있는 벽돌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게 사임신년작이라는 명문이에요. 그러니까 임진년이라는 것이 연대로 따져보니까 512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무령왕릉이 죽기 전에 적어도 512년 단계에 만들어진 벽돌이 입구 폐쇄적으로 사용됐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나중에 사용할 무덤을 미리 만들어, 근데 보통 그것을 수릉이라고 하는데요. 수릉을 미리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게 입구 폐쇄석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사용하던 것을 일부러 가져다가 거기에 썼던 것이 아닌가라고 반론을 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나온 유물들은 무령왕이 생전에 쓰던 거였나요? 아니면 그 사후에 다시 만들어서 안에 합장을 한 건가요? 뭐 그릇이라든가 또는 뭐 수저, 또 숟가락, 젓가락 이런 거, 또 그 목걸이라든가 팔찌 이런 것은 아마 평상시에 그 사용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팔찌를 보면은 그 팔찌 그 안쪽에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520년에 달이라는 사람이 그걸 만들었다, 이런 그 명문이 나오거든요. 제작자도 적혀있네요. 그렇죠. 520년이면 왕비가 돌아가시기 6년 전이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왕비가 돌아가시기 전에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던 거다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그 다른 유물들, 예를 들면 뭐 아까 얘기한 금동 신발이라든가 또는 뭐 묘지석은 당연히 이제 돌아가신 뒤에 넣었을 테고, 또 시신을 바치는 그 베개라든가 또는 발받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시신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뒤에 만들었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무령 왕릉에서
네모 같은 거에 써 있었잖아요. 누가 여기서 누웠는지 언제 죽었는지 이거 언제 등등등 그런 기록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른 무덤에서 그런 거 없었다. 왜 없었을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있었으면 그 무덤에 누가 누워 있는지 좀 알 수 있는데. 맞아요. 그 묘지석이죠. 이게 발견이 됐으면 아마 연구하실 때도 다 편하셨을 텐데 이제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게 거의 유일하다고 하니까 근데 왜 다른 묘지에는 없었을까요? 면접보는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지석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행장, 그 사람의 살아있을 때 출생 연월일이라든가 이 한 업적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놓은 건데 네. 그런 걸 적어놓는 풍습 자체가 이제 우리 게 아니고 아, 그래요. 중국적인 중국 거예요. 풍습이죠. 그래서 이제 벽돌 무덤과 더불어서 같이 네.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저기에만 저렇게 들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무덤에는 없어서 여러모로 뭐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또 그만큼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고 네. 또 연구의 의욕을 또 북돋아 준다는 측면에서는 그게 또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네. 과학에서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왜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은 가능하지만 없는 것에 대한 답변 참 어려워요. 그렇죠? 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무령왕릉은 이제 지석을 통해서 이름을 확실하게 후대에 알린 거네요. 네. 많은 유물도 남겼고. 그렇죠. 박창규 씨한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모든 퀴즈 문제는 저한테만 하시는 건가요? 네. 무령왕의 출생지가 어딜까요?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죠. 백제는 한성백제, 웅진백제, 사비백제. 네. 웅진백제 전에 한성백제. 서울에서 태어났죠. 서울에서 태어나서 이제 웅진으로 온 거죠. 네. 사실 일본서기에 있는 내용인데 그 한성기 마지막 왕이 계로왕이잖아요. 네. 네, 그 계로왕이 어느 날 그 무령왕의 아버지 곤지를 부릅니다. 그래서 좀 일본 좀 다녀와라. 그때는 이제 백제와 일본이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니까 쉽게 갈 때였죠. 예. 형님이 가라고 하시면 왕이니까 왕이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 대신에 형수님을 같이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형수님은 무령왕의 왕비죠. 네. 그 같이 데려간다는 건 여행을 단순히 3박 4일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때 당시 일본을 가려면 한 석 달 정도가 걸리거든요. 예. 그거 한번 가면 안 돌아와요. 10년, 20년 지난 뒤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형수님을 같이 가게 해달라는 얘기는 결혼을 시켜달라는 얘기죠. 형수님인데요? 네. 근데 계로왕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좋다. 그렇게 해라. 근데 네 형수는 지금 내 아이를 지금 갖고 있다. 가다가 나을 수도 있다. 네. 석 달이 걸리니까. 그 대신에 가다가 나오면 돌려보내라. 뭐 그 정도라면 뭐 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네. 가다가 아침 드라마인가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그 가카라시마에서는 6월 1일 날은 맞출 수가 없으니까 6월 첫째 토요일 날 지금도 탄신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창규 씨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무령왕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갑자기 마이크를 보고 싶네요. 유일하게 제가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네. 저한테만 질문. 괴로워. 괴롭습니다. 괴로워. 괴로왕. 아까 괴로왕이 임신한 아내를 보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 일본서기에 따르면 그 곤지왕의 아들, 그러니까 동성왕, 그 무령왕 바로 앞에 왕이 동성왕인데 동성왕과는 이복 형제 지간이 되는 그게 이제 일본서기의 기록이고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오히려 동성왕의 아들로, 둘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믿을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설이 있고 판단이 필요합니다만 많은 연구자들은 오히려 일본서기에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동성왕의 이복 동생이 아닌가. 곤지의 아들. 네, 그렇게 보는 경우. 야, 이복형. 이복형. 네, 이형으로 보는 경우가 네, 더 많습니다. 출생의 비밀이 좀 있는 거네요. 네. 자, 이 백제가요, 웅진으로 천도할 당시에 이제 고구려의 침략을 받아서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를 급하게 하게 된 건데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전국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475년에 계로왕이 집권하고 있을 때 장수왕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제 위험에 처해 있었죠. 네. 그때 계로왕은 자신의 그 태자, 이제 후에 이제 문주왕이 되는 사람이죠. 이 양반한테
신라 가서 구원군을 좀 구해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 구원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한성에 함락돼 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문주왕이 그 뒤를 이어서 급히 천도를 해가지고 이제 웅진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네. 당시에 이제 그 문주왕은 또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상당히 그 왕권이 약화되어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방의 책임을 그 지금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병관 좌평이라는 직위에 해구라는 사람을 임명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문주왕을 살해하게 됩니다. 네. 살해를 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삼군왕을 이렇게 옹립하는데 얼마 안 가서 한 2, 3년 만에 죽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동성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 거죠. 또 무슨 저 신기한 동물을 기르고 또 연못을 크게 파고 해가지고 국세를 많이 그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상당히 그 혼란스럽게 되는데 이런 간관이라고 그럴까요? 충언을 하는 사람들이 충언을 해도 별로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위사좌평 백가라는 사람한테 살해를 당합니다. 그렇죠. 참 아픈 역사인데요. 그렇죠. 참 무령왕이 이렇게 즉위할 당시에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일이 좀 커졌을 것 같아요. 국가도 좀 안정시켜야 되고 백성들의 마음도 좀 붙잡아야 되는데 이런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 어떻게 타개해 나가나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방면에 다 필요한 것이죠. 네. 뭐 그래서 정치적 귀족과의 어떤 타협과 왕권 강화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노렸을 것이고, 그다음에 제도 개혁이라고 해서 지방 제도를 정비하면서 좀 더 체계화했을 것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기록상으로 보이는 것은 이 시기에 많은 자연재해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뭄이나 홍수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일부러 백성들을 위해서 창고를 열어서 구유를 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많은 유민들이 발생하니까 이 하천을 막아서 그 유민들을 귀농시켜서 농업에 종사하게 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네. 어떤 바탕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문용왕릉 단계 그 집권 후반기가 되면 양나라와의 적극적인 문화 교류를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무령왕릉 뭐 잘생기고 싸움도 잘하고 뭐 국제적인 감각도 뛰어나고요. 게다가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아주 뛰어난 그야말로 군주네요. 네. 인터넷 속으로 얘기하면 킹왕짱, 왕 중의 왕.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 나가는 무령왕 521년이 되어서 이제 재위 20년을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여는데 백제 재건 프로젝트의 큰 획을 긋게 되는데 바로 갱위 강국 선언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령왕이 재위한 20년이 되는 521년에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네.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됐다. 이걸 선언을 합니다. 그때 양나라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남경인데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뭐 워싱턴쯤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제의 정상들이 모이는 곳이고 거기 가서 데뷔를 해야 그야말로 국제 무대에 데뷔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건데, 그때 무령왕이 이렇게 다시 백제가 강국이 되었다고 선언한 게 허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때 처음으로 신라의 사신이 백제 사신을 따라서 남경에 갑니다. 양나라에 가요. 네. 근데 처음 가니까 혼자 못 가요. 백제 사신의 도움을 받아서 갑니다. 처음 갔으니 중국 사람들하고 얘기가 통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천자가 뭐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백제 사신이 통역해줘야 돼요. 통역해줘야 예. 돼요. 또 이게 막 올릴 때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국제사회에서 백제와 그 신라의 위상이 어떻던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지금 이때 무령왕이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되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령왕 굉장히 멋지네요. 네. 멋지잖아요. 국제적으로 정말 이름을 드높인 이 무령왕. 이 묘지석에도 왜 황제 이름을 뜻하는 붕자가 새겨져 있다고 하셨죠? 그렇죠. 예. 이게 사람의 죽음을 표시하는 한자가 여러 글자가 있는데 그 한자 속에 그 신분과 지위가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천자 내지 황제가 죽었을 때는 붕이라고 하고 제후가 죽었을 때는 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대부, 즉 관리들이 죽었을 때는 조리라고 하고 또 평민들이 죽었을 때는 죽을 사자 사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붕이라고 표현됐다는 얘기는 그 무령왕 자체가 중국 양나라 황제와 같은 지위에 있었다,
스스로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네네. 정말 누구보다도 백성을 사랑했고 당시에는 정말 보기 드문 국제적인 감각도 갖고 있었고 또 외교에도 주력하면서 나만 생각한 게 아니라 백성들의 민생도 잘 살폈던 이 무령왕이 진짜 현대의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무령왕은 생애 자체가 일본에서 태어나서 백제에서 왕이 되고 중국식 무덤에 묻힌 사람입니다. 네. 그야말로 한중일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평화 그리고 세 나라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그걸 추진했던 인물입니다. 네.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어울러 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21세기 지도자상은 뭐 틀림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모든 건 연구소 올랩에서는 1500년 전에 백제의 그 베일에 쌓여있던 그 블랙박스를 열어보는 시간 가져봤어요. 타임캡슐이 정말 확 하고 열리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요. 오늘 무령왕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글쎄요. 지식 탐구자들 입장에서 좀 정의를 한마디씩 내려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무령왕릉은 일종의 보물 단지다. 세계 그 각지에서 만들어진 또는 영향을 받은 그런 그 예술품 작품들이 들어있어서 우리 그 백제의 국제적인 감각이라든가 예술성 이런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그 귀중한 하나의 그 보물 단지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좀 진부한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무령왕 그리고 무령왕릉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방향을 잡아줄 등불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제가 없었을 때 세 나라는 만나면 전쟁을 했습니다. 뭐 역사적인 사실을 조금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세 나라는 3번 전쟁을 했어요. 663년에 있었던 백천광 전투 그리고 임진왜란 청일전쟁. 백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없었는데 백제가 딱 없다 보니까 매개체가 없다 보니까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상대편에 대한 무지 그 무지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무지와 결합했을 때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런 불행한 결과를 낳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제 중국을 알고 일본을 알고 그래서 백제가 했던 무령왕이 했던 그리고 무령왕릉이 남긴 그런 정신들을 좀 이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좀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네. 국립공주박물관에 가면 무령왕릉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작은 단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라도 당장 공주박물관에 네. 가셔서 자기의 시각으로 네. 눈을 한번 마주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 다녀왔잖아요. 네. 저의 시각으로 눈을 마주치면서 네. 예. 저는 무령왕릉은 내비게이션이다. 네. 앞으로의 길도 또 알려주지만 1500년 전 찬란했던 백제 문화를 또 알게 해준 네. 그쪽으로 방향을 가게 만드는 내비게이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대항해 시대를 생각하면은 15세기 유럽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백제 시대 그 교류가 그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동아시아 문화 교류 허브로서 이 백제라는 나라를 온 세계에 알려준 이 무령왕릉 정말 길이길이 보존해야 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전국민 지식력 향상 프로젝트 모든 건 연구소 올랩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